여기서 정상적인 애도 과정하고 병리적인 애도 과정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 나오는 얘기를 보시면 프로이드가 모닝 앤드 멜랑콜리아 이 논문에서 설명한 것을, 여기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을 실제 잃어버린 경우만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액츄얼 로스,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loved person, 자기의 사랑 대상인 사람과 관계에서 실제 상실을 하거나 아니면 disappoint, 큰 실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애도의 대상이 꼭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가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큰 실망이 있을 때 그 부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죠. 상실이죠. 상실이 내가 사랑했던 그 부분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랑의 상실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 실제 대상이 사망해서 아니면 이민을 가서 아니면 딴 데로 가서 내가 볼 수 없어서 상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사랑해줬다고 믿었는데 그분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굉장한 실망이 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죠. 또 하나는 자기가 추구하던 이상을 상실하는 경우도 애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잘 보면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내가 굉장히 추구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걸 놓아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한 상실이죠. 그래서 사실 상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내가 사랑했던 대상을 피지컬리 잃어버리는 경우뿐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 상실이 아니더라도 큰 실망이나 또는 나의 이상이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되어버린다면 이상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이 상실이라고 할 때 구체적인 대상의 상실일 수도 있고 사랑의 상실일 수도 있고 이상의 상실일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거기에 일어나는 정동이라고 우리의 정서적인 그때 일어나는 경험하는 정서가 보통 애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닝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애도는 그 잃어버린 것, 상실이 있긴 하지만 내 자체가 그것 때문에 온전히 나의 셀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외부 세계의 변화죠. 내가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지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프로이드가 한 중요한 얘기가 내가 어떤 이 애도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텅 비고 아주 빈곤해진 것은 세상이다. 외부 세계. 그렇지만 멜랑콜리아에서는 내 이고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다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상실되는 것하고 내가 없어지는 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 경험이 깊어질 때 이게 멜랑콜리아, 말하면 심한 우울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는 사람하고 자기 동일시했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그 가치 없어지는 거. 가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보통 이 멜랑콜리아, 우울에서는 자기가 뭘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것. 그렇지만 아까 보통 일반적인 애도에서는 자기가 뭘 잃어버려서 지금 슬퍼하는 줄 알죠?
내가 어머니를 잃어버려서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 되고 있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내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떤 애도의 대상인데 내 의식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가 나를 공격하고 싶고 참담하게 느껴지네. 그것을 이건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상실된 대상 자체가 이미 나의 일부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동일시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얘기를 좀 가면서 더 깊이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보통 애도에서는 애도 과정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것도 지금까지 하던 일을 거의 억제에 돼서 사회 활동이 굉장히 줄어져 버리죠. 일하는 것도 시큰둥하고 공부하는 것도 못하겠고 이니비션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적인 것들을 다 잘 할 수 없게 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이 없어지는 로스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아무 관심이 없어지죠. 지금까지 즐거웠던 것도 하나도 없어지고 모든 건 세상에 관심이 없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애도 정상적인 애도를 하는 분에게도 나타나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것에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하던 일도 잘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일정한 기간을 갖는 것은 애도에서도 드러나는데 우울증의 특징은 셀프 이스팀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경우에요. 보통 여기서 정상적인 애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을 잃어버린 것, 외부 세계의 큰 변화죠. 내가 살던 대상, 이 세계가 거기에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한 사람이 사라진 어떤 텅 빈 세계가 돼버렸죠. 그렇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프 이스팀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게 잃어버린 게 자기가 사랑했던 대상만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기가 추구했던 이상만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이미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셀프 이스팀이 그래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 자존감에 심한 변화가 온다면 이때는 우울이라는 얘기예요. 임상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하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내가 무능하다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무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상에 대한 비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사별한 경우도 누군가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만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야 하고 지지한다고 생각했던 어느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한다면은 이분은 어쩌면 그 대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이 경우는 실현한 것을 그렇죠. 실현도 마찬가지. 실현하는 경우도 자기를 두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자기 안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나 버리는 자기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참 나는 형편없어서 그 사람이 떠났다 이런 상황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한다면 그 비난은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래 사랑 대상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비난도 결국은 자기를 비난하는 게 자기하고 그 상대 대상하고 동일시가 돼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죠. 똑같이 한다는 결국은 그 대상과의 관계라는.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기 안에 온통 관심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나르시시즘 같이 보이는데 자기애적인데 사실은 그 속에는
실제 외부하고 관계에서는 자기 주변에 그 사람과는 증오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하고 실제. 그러니까 공격성과 증오, 헤이트리드나 어그레션을 기반으로 하는 외부 대상 관계가 그대로 동시에 있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별한 경우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만약에 주변에 같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누군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 이혼했다고 한다면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를 공격하죠. 내가 형편없었다. 내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내가 나 때문에 대상이 떠났다고 그렇게 자책을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나를 버리고 간 그 대상을 나하고 같이 있게 돼버렸으니까 내 안에 그 대상이 흡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동일시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나를 공격하는 것이 그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 내가 무능해 하는 것은 당신이 무능해라는 이 표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치환이 일어난 거죠.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너와 내가 지금 자리가 바뀌었는데 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애도와 병리적인 애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는 리비도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리비도 집중의 방향이 바뀌는 데서 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애도에서는 자기가 상실한 대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포기할 수 있어서 그 대상에 주었던 집중했던 리비도를 철수시킨다. 그 리비도를 가져와서 다른 대상에게 리비도가 갈 수 있게 된다. 리비도가 거의 고착되어 있지 않고 그 대상에게 갔던 리비도를 철수해서 그 철수된 리비도를 새로운 대상에게 옮겨가게 되면 이분은 해결이 돼요. 보통 리비도 이론에서는 대상은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멜랑콜리에서는 어떤 연육은 이 대상으로부터 자기는 철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대상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절대로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으로 리비도를 철수하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철수 안 하려면 어때요? 이 대상하고 자기가 한 몸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대상을 이 사람은 판타지 속에서 집어삼킨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동일시가 일어난다. 그래서 대상이 자기에게 삼켜졌기 때문에 자기와 대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대상 리비도 집중해서 대상 리비도에 집중되어 있던 게 이 리비도가 자아로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때 멜랑콜리 환자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결과 자기에게로 자기애적 철수가 일어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더 이상 관심이 안 가고 자기 안에 철수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환자들은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서 마치 자기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간 거죠. 계속 자기 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개인에게 되돌아온 비난은 자아 분열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일부는 상실한 대상과 융합되지 않는 반면에 그러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자아의 일부는 상실한 대상하고 지금 융합되어 있죠.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자기 안에 자기를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이드가 이걸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초자아 이론으로 발달시키는데 자기 안에 자기를 비난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자아의 한 부분이 대상과 융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융합되어 있는 그 대상을 비난하는 비난하는 자아가 있는 거죠. 그래 자아가 대상하고 아까 합쳐진 건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이 대상을 버릴 수 없으니까 이 대상을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고 있으니까 붙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자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붙들고 있는 그거를. 그렇죠.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지금 하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버린 대상하고 그 버린 대상을 안고 있는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비난하고 있는 자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속에는 사랑과 증오가 같이 있다고 이제 보는 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리비도 측면에서는 이 사람과 융합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증오가 있는데, 나를 버리고 떠난 당신이잖아요. 내 사랑, 더 이상 내 사랑 대상이 되어주지 않고 나를 버린 이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다는, 분노와 사랑이 같이 있는데, 그럼 이 분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분노가 나중에 보면 슈퍼이고의 어떤 공격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분노들인데, 결국은 자기 안에 자기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그래서 내가 못됐어, 아니면 내가 틀렸어, 내가 무능해. 그 얘기는 네가 못됐어, 네가 무능해, 네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 네가 나쁘다는 이런 얘기니까, 결국 이 역동 속에서 사랑이라는 어떤 리비도 이론 측면에서는 아까 자기애적 철수를 잘 설명해내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 대상에게도 관심이 없고 자기 안에 자기를 비난하는 것만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즘이 보이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자기 안에 자기를 비난하는, 그래서 이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그래서 자아가 분열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론에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발생한다는 이론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초자아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프로이드가 이 마음 안에 한쪽은 대상과 융합하는 부분이, 대상과 동일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와 또 대상을 공격하는 마음이 또 하나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나중에는 이런 것을 발달시켜서 우리 마음에 초자아가 있어서 초자아가 자아를 공격한다, 여기서 갈등이 있다 하는 이론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 증오의 부분,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가면서 또 설명을 해보죠. 여기서 자기애적 동일시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애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퇴행이 있죠. 또 하나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증오가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우울증의 근간에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애도, 멜랑콜리아라고 프로이드가 설명했던 이제 이런 질병을 앓는 분들은 그래서 현대적인 용어로 이분들은 디프레션, 우울을 겪고 있는 우울증 환자인데, 우울증 환자의 강력한 자기 파괴적인 성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대상과 자아 모두에 대한 사랑과 증오 간의 양가 감정이 심화된 결과라고 프로이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져요. 여기에는 자아도 있고 대상도 있는데, 자아와 대상이 융합되고 있었던 거죠. 자아와 대상이 동일시되면서 한편에서는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즘이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한 자기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기 파괴적인 공격이 일어나는데, 이건 대상과 관계에서 사랑의 정서와 증오, 그건 또 자기에 대한 사랑과 증오,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아와 대상, 주체와 객체가 다 여기에 연관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정동 자체도 사랑과 미움이 같이 함께 오버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살펴본다면, 이러한 사랑이나 증오는 각각 나중에 따로따로 분리돼서 발달하게 되는데, 이게 사랑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랑과 증오 간에 러브 앤 헤이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학자들 간에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어쩌면 큰 학파들 간에 크게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프로이드가 처음 가졌던 양가 감정적인 견해를 지금 살펴본다면 한편에서 주체는 여긴 자아죠. 주체는 대상을 오브젝트를 계속 사랑하지만 이때 사랑하는 건 원시적 형태의 사랑이라 동일시죠. 원시적 형태의 사랑이 되돌아오는 대가를 치르는데 여기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러빙이 비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랑했던 그 대상을 그 사랑을 되돌아오는데 자기에게 되돌아오는데 어떤 형식으로 돌아오냐면 그 잃어버린 대상을 함입함으로써 자기 것이 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비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여기서 자기애적 동일시는 성애적인 리비도 집중을 대신하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성애적인 커텍시스가 있었는데 그거 대신에 여기서 자기애적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랑의 대상은 사라졌지만 그 사랑 대상에 가지고 있던 리비도가 회수돼서 자기 안에 되돌아옴으로써 대상이 자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랑 관계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안에 이게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안에 그 대상이 있다예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내재화 현상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을 자기 안에 품을 수도 있지만 증오하는 대상을 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의미는 각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리비도가 캐니벌리스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식인적인 구강 발달 단계를 퇴행한다. 구강 발달 단계 아이들이 엄마 젖을 그냥 먹어치우는 이런 구강 발달 단계, 구강기에 이 단계의 발달 단계로 퇴행한다. 그 어린아이 시절을 퇴행하는데 그래서 자아는 대상을 먹어치움으로써 대상을 자신 속에 함입한다죠.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어서 엄마를 자기 안에 삼키고 싶어 하죠. 이때 자아는 사랑하는 대상을 자기애적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기애적 동일시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애적으로 동일시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자기죠.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대상을 향했던 이 자아의 증오는 어디로 향하냐면 이제 대상과 융합되어 있는 자아를 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 보시면 아까 대상을 이 대상의 믿건 곱건 절대 떠나버릴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임상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했던 대상을 그 사람의 유품을 10년, 20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에서 절대 떠나버리지 못하고 있고 마치 생활하면서도 그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밥을 차려 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온갖 형태로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 마음속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분은 자기애적으로 자기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인터널라이즈 되어 있다는, 함입, 인코퍼레이션 되어 있다는, 자기 안에 이 대상이 숨어 있죠. 그런데 아까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다고 그랬죠. 이분은 오랫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대상이면 이 대상이 계속해서 사랑을 해주고 자기하고 같이 있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외롭지 않은데 자기 혼자 이렇게 남아있음 자체가 엄청나게 화나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 대상에 대해서는 엄청난 분노가 숨겨져 있다는 공격성이 있는 거죠. 이 공격성이 향할 곳이 결국 그 대상을 향해서 공격성을
보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다. 자기하고 융합되어 있는. 그래서 공격성이 자기와 대상과 융합되는 자기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대상과 자기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의 하나의 패턴인데 잘 보시면 이게 우리가 북한의 어떤 사람 옛날에 리비아의 어떤 실력자를 미국이 저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밀 타격에서 그 대상만 제거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 많은 경우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대상이 자기하고 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대상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공격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대상을 공격하는 것인지 자기를 공격할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버리고 떠난 대상에 대한 원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에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리비도 이론보다는 어떤 이 공격성 이론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심한 환자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리비도 이론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프로이드 이론과 현대 정신분은 전혀 달라요. 우리 이제 여기서는 우울증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대 정신분석에 주로 얘기하고 있는 보통 조현병 우리가 분열증 환자에 대한 병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어떤 그것을 이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를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어떤 프로이드적인 개념이 있는데 너무 자기를 사랑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난다 이렇게 보는데 스파틴스가 설명하고 있는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공격성의 문제라고 봐요. 헤이트리드고 어그레션 때문에 분열증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파틴스가 볼 때는 자기를 돌봐주는 대상에 대한 분노, 공격성이 있는데 이 분노, 공격성을 아이가 그 자기를 돌봐주는 부모 대상에게 이 공격성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보호받지 못하고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대상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해도 이 대상은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공격성이 자기로 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격성이 자기를 공격하면서 자기의 이고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게 이고가 이게 분열돼 버리니까 이게 분열증 환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양가감정이라고 프로이드는 사랑과 증오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사용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잘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나르시시즘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격성을 설명하고 있어서 이것으로도 설명하고 저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아주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또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보통 원래 이론대로 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인데 여기는 나르시시즘이 한참 있으면서 또 대상관계도 또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일관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또 가면서 설명을 보죠.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아까 모닝을 뭐라고 그랬죠? 건강한 애도를 어떤 사람은 하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 애도가 아니라 병리적인 애도 그 애도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건 멜랑콜리아 그러니까 병리적인 이런 상태가 몇 년이고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우울증 환자가 돼버리느냐 하는 것은 잃어버린 대상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대상과 분리개별하고 돼 있지 않아서 이 대상이 없이는 자기 혼자 살 수 없는데 자기를 두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과 아직 융합되어 있는 상태라 그 독립이 안 돼 있는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이 현상이 나옵니다. 그 이제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던 대상이 아니고 유아적인 사랑 대상이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기를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 대상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의존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그 의존했던 대상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 대상을 마음속에서라도 쥐고 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어서 그렇죠.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어떤 임상적으로 보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분리개별화가 잘 돼 있어서 세상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도 굉장히 슬퍼하지만 자기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강한 어떤 모닝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줬던 대상이 만약에 나를 배신했다고 느끼거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까처럼 나르시시즘이 작동하면서 이 사람을 자기 안에 내면화하는 부분이 있죠.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미워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양가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자기 안에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결국은 자기하고 융합되어 있는 대상과 자기를 동시에 공격하는 게 보통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울증 환자가 자기를 공격해요. 자기를 공격하면 이분은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죠.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삶에 대한 의욕이 없으니까 생산적인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액티브한 활동이 사라지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럼 누가 돌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결국 누군가가 이분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부부 중에 한 부부가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몇 년이고 아무것도 못 나는 우울한 사람이니까 꼼짝 안 하고 대신에 그 상대방이 돈도 벌어오고 아침 저녁 수발하지도 하고 다 모든 것을 그 상대방이 하도록 만들어내는 묘한 패턴이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자기가 우울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대상을 지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 비난이지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기 비난인데 사실은 숨은 비난은 네가 원인이다. 네가 책임지라는 이 원망이 그 속에 있어서 엄청난 공격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없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 상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상실이 실제 상실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 대상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만 같이 살아요. 같이 살지만 이 사람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대상하고도 자녀들 때문에 살긴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왼수하고 사는 거죠, 사실은. 사랑했지만 왼수가 된 이 대상.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사랑했던 대상으로서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잖아. 그러면 이 사랑했던 대상에 대한 리비도가 결국 자기한테 가버린다는 얘기야. 이 사람한테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만 아까 리비도 측면에서는 자기에게 철수돼 있어서 나르시시즘적으로 아무 세상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또 한 축에서는 이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함으로써 자기를 공격해서 우울한 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족 내에서나 사회 내에서 자기 기능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능을 안 하게 되면 누군가가 이 사람 대신에 이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어떠면 이 우울증 환자가 공격하고 싶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게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픈 것은 계속해서 복수하는 복수 행위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낫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복수할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낫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건강해지면 이 사람을 복수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보통 자기가 우울하다고 하는 질병이 있는 게 질병을 가진 사람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거나 당신 이거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상황, 말하자면 이분은 우울증 환자인데 사실은 우울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회적인 활동도 기능도 안 하고 집에서의 기능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실망시켰던 대상들에 대한 복수를 톡톡히 하며 제일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이다. 아니 그